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소스몽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관심이 요즘 많으신 북미 공급망 이슈 관련해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움투자자산운용 마지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증시도 많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변동성도 커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뭘 가장 눈여겨보고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대선 레이스 초반에는 어데트라는 말이 있었어요.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근데 요즘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후보자를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꾼 뒤에 지지율 조사들을 보면은 대선 결과 예측이 되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미국 대선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경제와 이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어떤 보도나 전문기관들의 자료들을 보면요. 각 후보자의 정책들을 분석해가지고 그 차이점을 비교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 이런 거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그런 차이점 비교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작 더 중요한 거를 잘 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거에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미래는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대선 유력한 후보자를 따라서 수혜주, 피해주를 찾는 것도 물론 투자의 이제 성과에 영향이 있겠지만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은 대선 그 이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대선 이후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두 후보자의 그 정책들을 보면요. 강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바로 산업정책과 외교정책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 중심주의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미국을 세계 최강국의 위치에다가 놓겠다. 그리고 미국 경제를 더 부강하게 만들겠다. 이거는 지금 두 후보자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근데 미국을 우선하겠다, 미국을 중심에 놓겠다라는 건 개념적으로 어딘가를 밀어내겠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어디일까요? 중국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G2라고도 불렸던 미국의 대항마로 부상했던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이게 약간 낯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은 뭐 우리 알리, 테무 이런 데서 물건 사보면 알겠지만 약간 저부가 가치 제조 상품들을 싸게 만드는 나라 아니야?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옛날 얘기고요. 중국도 이제 파워가 있는 공산국가다 보니까 한다면 하더라고요. 반도체 굴기, 과학기술 굴기 이런 거 하면서 첨단 과학기술을 엄청나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조차도 국방부가 펴낸 국방전략서에서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이다, 페이싱 챌린지다라고 명시를 할 정도였어요. 만만치 않다. 얕볼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 즉 미중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대한 10년에 있다. 이렇게 미국 국방부가 진단을 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이 꽤나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격하는 중국, 1등을 굳히려는 이 미국의 다툼을 저희가 미중 패권 분쟁 내지는 패권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미중 패권 전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게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트럼프 1기 때 갑자기 막 미중 무역 분쟁, 관세 전쟁이 엄청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좀 덜 때리나 했는데 사실은 보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뭐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방향성은 그냥 일관되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 이제 2024 대선에서 누가 되든 간에 이 기조는 사실 역시나 강도의 차이일 뿐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명한 미래가 미중 패권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미중 패권 전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시작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였어요. 2017년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이듬해 바로 관세를 통한 G2 무역 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요, 이게 없어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어요. 바이든은 그런 관세 전쟁을 그대로 받고요, 더 센 것을 하는데 바로 어떤 관세를 가지고 무역 통상을 압박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중국의 첨단 산업의 성장 자체를 이제 억눌러 버리는, 그러니까 자라는 싹을 아예 처음부터 밟아버리려는 그런 정책들을 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다 들어봤을 텐데 뭐 반도체, 과학법, 칩스법
그리고 IRA 같은 법들이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서 특히 두드러진 이런 미국의 중국 견제 행위를 잘 드러내는 법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와 바이든에 이어져 왔던 이런 기조를 보면 우리가 미중 패권 분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걸 넘어선 맞아요. 초당적인 미국의 과업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이 패권 전쟁이 통상 전쟁을 넘어가지고 또 산업 정책까지, 무역 정책까지, 군사, 금융 정책까지 맞아요. 전방위에 이르러서 야. 더 거세지겠구나 하는 예측을 좀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가장 궁금한 거는 지금 이렇게 미국이 제1견제국으로 지정하고 할 정도로 이제 중국이 위협적인 나라가 된 건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 이 패권 전쟁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미국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한다면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죽인다면 죽이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국익에 위협이 된다면 이제 확실하게 누를 거는 누르고 가는 행태가 지난 과거에도 계속 이어져 왔어요. 대표적인 게 중국의 스마트폰 통신 장비 회사 화웨이죠. 수년 전에 5G 기술력을 얻고 엄청나게 부상을 했는데 미국이 총력 견제한 결과 지금은 중국 시장을 제외한 북미 시장에서는 거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더 멀리 가면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몰락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은 반도체 대표주하면 다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1970년대, 80년대에는 아니었어요. 일본 반도체가 세계를 제패했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름만 아는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미쓰비시 이런 기업들이 진짜 1970, 80년대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탑티어였거든요. 제가 예전에 막 전 세계 기업 시총을 봐도 탑 10 안에 지금은 뭐 막 미국 비티크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 순위를 나열해도. 근데 이때는 진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막 탑 10 안에 들어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본 반도체 기업이 이렇게 크니까 미국이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렇겠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눌려버리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총력을 다해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 반도체 기업이 일부 장비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많이 쪼그라들었고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누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같은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아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지도자들은요, 미국의 국익을 위협한다 하면은 가만히 두고 볼 생각이 없습니다. 네. 현재 타깃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이 중국 견제는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속에서 수혜주랑 피해주는 아주 극명하게 나뉠 것이다. 이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투자 테마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인데요.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게도 이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중간에 끼인 나라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처신이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근데 일단 그래서 지금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당연히 균형감 있는 줄타기를 해야 될 걸로 보여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아닌가. 이기는 쪽하고 같이 가는 투자를 하는 것이 적어도 투자 성과에 있어서는 주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패권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의 선택은 이미 미국이에요. 지난 수년 동안의 어떤 글로벌 자금 흐름을 봐도요. 미국 시장으로는 계속 돈이 들어왔고 중국 시장에서는 돈이 빠졌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인도, 이 나라가 탈중국 그리고 포스트 차이나라는 그 내러티브에 힘입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시장은 미국의 탈중국화, 미국의 공급망 재편 이런 쪽에다 더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승자와 손을 잡자라는 논리에서 미국과 같이 가는 것이 투자 성과에는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입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전 세계를 주무르는 건 미국이니까 힘이 강력한 미국에 이제 올라타자, 손잡고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 관점에서 미국에 이렇게 올라타고 손잡고 갈 수 있을까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목하자. 이게 저희의 결론이에요. 네. 공급망 재편 이거 뭔가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좀 추상적으로 들리긴 해요. 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각자 이제 싸게 자랄 수 있는 것들을 분업을 해가지고 생산하잖아요. 네.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그거를 사고 팝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공급망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완전히 빼지는 못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 가겠다는 겁니다.
딴 데서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에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을 하겠다. 메이크 인 아메리카. 네. 그리고 수입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중국 거는 안 하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방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회와 위험 요인이 다 있는 건데요. 한국은 이제 대외 의존성이 높은 나라예요. 그쵸.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 기업들의 향후 성과랑 주가는 결국 이 패권 전쟁에서 누가 이길 거냐랑 무관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들이 어느 나라랑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이 기업들의 성과와 주가를 가를 변수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미국 쪽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업, 즉 북미 공급망에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겠다. 이것이 저희의 예측이고 반대로 비즈니스가 중국 쪽에 많이 가까워져 있는 기업들, 이런 쪽은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을 누르는 과정에서 피해를 같이 볼 수 있겠다. 그러겠네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K 반도체 북미 공급망 하고 K 2차 전지 북미 공급망 ETF가 나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상품의 핵심이 북미 공급망인데요. 네. 지금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랑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에 있는 두 개의 산업을 꼽으라면 반도체랑 2차 전지예요. 네, 미중 갈등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적인 종목들만 뽑아서 만든 ETF입니다. 기술적으로는요, 국내 반도체 기업과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15개만 뽑아서 포트를 만들었습니다. 기업의 매출을 뜯어보면, 우리 사업보고서 공시를 보면은 네. 그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저희가 그 숫자를 봐가지고 기업의 전체 매출 중에서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추려낸 겁니다. 여기서 북미 매출이라는 개념은요, 북미 내에서 생산해서 창출한 매출, 그러니까 북미 내 생산으로 만들어진 매출하고 북미 지역으로 수출을 해서 만든 매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투자 팁이 될 수 있겠네요. 구독자분들께서 딱 보셨을 때 이제 공급망 재편될 테니까 나는 미국의 등에 올라타고 싶은데 한국 기업 어디 투자할지 봤다면 재무제표 딱 열어보셔가지고 매출 비중 딱 봤을 때 이 기업은 똑같은 반도체인데도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이 기업은 비슷한 경쟁사인데 북미 쪽에 많이 수출한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지금의 논리라면 북미 쪽에 수출하는 기업이 조금 더 향후에 성과가 기대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걸 네네. 투자 전략이자 아이디어로 삼을 만한 지금 시점이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이 상품이 만들어진 거고요. 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짜고 있는데 그 핵심은요, 미국 내 생산 그리고 중국 배제입니다. 그래서 북미 매출이 높은 기업, 즉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두고서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이 Make in USA 이 기조 속에서 현지 생산, 현지 판매 이걸 하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러게요. 그리고 북미 매출의 또 다른 축이 이제 북미 향 수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미국이 지금 중국산 수입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의 수출기를 미리 잘 다져둔 기업들, 즉 미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중간재를 미국 기업들에 잘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앞으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코세프 북미 공급망 ETF는 이렇게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만 선별해서 투자함으로써 이 미중 패권 전쟁 속에 있는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크게 그냥 반도체면 다 반도체 예전에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제는 좀 성과가 나눠질 걸로 예상되니까 더 말 그대로 스페시픽하게 좀 더 좁혀서 투자를 하는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ETF 안에 담겨있는 이 종목들을 보면 어떤 기업들이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지도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네, 먼저 코세프 K 반도체 북미 공급망 투자 종목들을 좀 볼게요. 네. 제일 위에 보면 정말 국위선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SK 그렇죠. 하이닉스가 맞아요. 있습니다. 네. AI 칩 최강자인 엔비디아에다가 HBM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엔비디아랑 사실상 HBM 혈맹을 맺고 있다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밀접하게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북미 매출 비중도 높고요. 네. 최근에 미국 빅테크들이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하이닉스도 좀 영향을 많이 받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최근의 조정은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반도체가 많이 오른 데 따른 맞아요. 급등의 피로감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고조되는 정치적 불확실성 이 와중에 도래한 기업 실적 시즌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일어난 일들로 보이거든요. 기업 펀더멘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쵸.
SK 하이닉스는 이제 기술력도 있고 양산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한 HBM에 대한 주도권을 기반으로 이 AI 반도체 사이클하고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 기업입니다. AI는 앞으로 모든 산업에 다 녹아서 이 그쵸. 시장을 주도할 핵심 테마죠.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AI 물결은 더 거세질 거고요. 지금 뭐 심지어 트럼프는 AI 맨하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AI에 대한 어떤 미국 지도자들의 맞아. 관심은 상당히 높은데요. 이 미국을 중심으로 첨단 반도체 생태계가 다시 짜여질 거라는 이 흐름을 우리가 잡고 간다면 북미 공급망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좋은 성과가 그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HPSP도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어요. 네네. 이 회사는 전공정 장비 기업인데요. 네. 첨단 반도체 제조를 위한 핵심 장비인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약간 말이 어려운데요. 이 반도체 기술이 되게 발전을 하면서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 패턴이 갈수록 이제 미세하고 정교해지고 있다는 건데 네. 그 이면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이 반도체 소자 계면상의 어떤 결함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 미세화됨에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런 HPSP의 장비 같은 것들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반도체 미세화 속에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ISC라는 기업도 많이 담고 있어요. 네, 네 번째 지금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용 실리콘 러버 소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이제 후공정 부품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반도체 만들고 난 다음에 후공정 단계에서는 이 반도체에 불량 없는지 잘 작동하는지 이런 거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 테스트의 역할도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후공정이 지금 뜨고 있는 거고. 근데 이 ISC의 반도체 테스트용 실리콘 러버 소켓은 지금 글로벌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고객사들은 북미 지역의 대형 회사들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북미 공급망 쪽에서도 주목을 할 만한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TCK 그리고 네오셈, 칩셈 미디어 같은 기업들이 북미 매출 비중이 높으면서도 이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로 이제 저희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이 포트폴리오 잘 보면은 하위에 이제 장비 기업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장비는 대표적인 수주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 라인을 많이 까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속에서 공장 지으면 장비 발주 당연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장비 업체들의 수출 기회가 많이 늘어난 상태고 그 결과로 국내 장비 기업들의 북미 매출 비중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리슈어링 그리고 온슈어링 이런 정책과 함께 국내 장비 기업들의 수혜도 좀 기대가 돼요. 이 포트를 가만히 보시면 네. 삼성전자가 없네. 이거를 그러게요. 관심 있게 보실 분들 계실 네, 거예요. 하이닉스는 있는데 삼성전자가 아예 없다니. 네,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북미 매출 비중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마도 삼성전자 HBM이 이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미국 AI 반도체 기업들에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삼전의 북미 매출 비중도 좀 높아지면서 저희 포트에도 편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네요. 리밸런싱을 하면서 그때그때 저희가 다시 한 번씩 포트를 짜니까요. 네. 쫙 반도체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한 배를 탄 기업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북미에 납품하는 기업들의 앞뒷단에서 뭔가 뭐 테스트도 해주고 뭐 결함을 체크해주고 뭐 이런 기업들이고 장비 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반도체 부활, 빅테크의 어떤 AI 투자 이런 것들과 한 배를 타는 기업들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정리가 너무 완벽한 것 같습니다. 한 배를 탄 기업들. 한 배를 탄 네. 기업들에 투자한다. 네. 아, 이해됐습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2차 전지도 한번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2차 전지 이제 편입 종목들 보면요. 글로벌 시장에서 내로라 하는 이제 국내 셀과 소재 기업들 대부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셀 업체들 있고 네. 또 LG 화학,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같은 양극재, 음극재, 소재 기업들 다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위에는 장비주들이 많은데요. 이제 미국 내에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주가 늘어난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전개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 저희 포트폴리오 모두 좀 나중에는 소재 부품 기업들의 이제 비중도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생산 라인을 까는 단계니까 이제 장비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네. 나중에는 이제 장비 다 깔고 난 다음에는 공장 돌릴 때는 소재 부품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저희 ETF는 이 북미 매출 비중이라는 걸 가지고 기업들을 편입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점이 되면 그 시점에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갈아 끼우면서 투자자들한테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준이 딱 있으니까 이게 명확하네요. 왜냐면 이걸 또 뭐 어떨 때는 장비주가 떴다가 소재 부품주가 또 떴다가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좀 머리도 아프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알아서 북미 매출이 늘어나면서 아 그럼 요즘은 이제 사이클이 이제 여기로 왔구나 라고 ETF에서 알아서 감지해가지고 리밸런싱을 시켜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네, 북미 공급망 ETF를 총정리를 하자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할 기업, 한 배를 탄 기업, 그리고 중국이 눌림에 따라서 네. 반사 이익을 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싹 모아서 담은 ETF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고 이해는 됐거든요. 아, 미국의 패권 전쟁에서 가장 주력을 삼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고, 그래서 이 ETF가 이제 미국과 한 배를 탈 기업들만 모은 거다. 그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게 지금 이미 사실은 아마 구독자분들 느끼셨을 때, 아, 근데 국내에 이미 반도체도 많고, 2차 전지도 이미 뭐 ETF 나올 때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도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네, 국내 반도체 2차 전지 ETF 진짜 많고 네. 저도 이미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또 상품을 낸 거는요. 네. 차별점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투자를 할 때는 네. 그 마이크로한 관점이랑 매크로한 관점이 다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까지의 반도체나 2차 전지 ETF들은 좀 네. 마이크로한 관점을 반영한 상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네. 뭐 반도체를 종류 단으로 쪼개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냐, 뭐 시스템 반도체냐, AI 반도체냐. 종류에 따라서? 네, 뭐 일본 반도체냐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쪼개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공정별로도 쪼갰어요. 뭐 전공정, 후공정, 핵심 공정. 맞네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뭐 셀이냐, 소재냐. 되게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요즘에 트렌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밀 타겟팅을 해서 투자하는 것도 이게 투자 성과가 좋을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주요한 투자 전략인데 네. 지금의 어떤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금은 좀 매크로한 관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큼직큼직하게. 예, 네네. 큼직하게. 그래서 저희는 이 산업을 이제 막 해부하듯이 쪼개 들어가면서 투자 기회를 찾기보다는 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더 크고 거시적인 변수들을 봤습니다. 이제 그 결과 집중한 개념이 공급망이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런 논리로 포트폴리오를 짜다 보니까 이 K 반도체 북미 공급망 ETF도 그렇고 K 2차 전지 ETF도 그렇고 해당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있는 주요한 기업들을 다 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뭐 하나에 집중해서 편입을 그러네요. 하는 게 아니라 북미 매출 비중이라는 걸 가지고 필터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좀 회피하면서 지정학적 기회는 잡고 싶다. 그러는 동시에 이 산업의 어떤 특정한 그 밸류체인을 뽑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밸류체인 가릴 거 없이 전반적으로 지정학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 독특한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해됩니다. 저도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ETF 갖고 막 단타 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마이크로하게 가다 보면은. 근데 이런 거는 미국과 함께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들에 올라탄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이제 모아간다거나 계속 장기로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아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미중 패권 전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하필 투자 기회가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미중 패권 전쟁하고요. 네. 한국 이 상황의 교집합에 있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와 2차 전지입니다. 한국이 또 강점이 있으면서 네. 미중 패권 전쟁과 연관이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글로벌하게 강한 산업 몇 가지가 있잖아요.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뭐 바이오 시밀러, 요즘은 화장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반도체랑 2차 전지는 미국이 총력을 다해서 중국을 누르고자 하는 또 미중 패권 전쟁의 가장 격한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고요. 그래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어떤 포텐셜이 큰 곳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랑 2차 전지 빼놓을 수가 없는 산업이라고 봤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공급망 재편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한국이 못하는 걸 투자하면 좀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국이 또 잘하는 대표 산업 중에 반도체 2차전지를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구독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수많은 산업이 있는데 그럼 미국은 왜 그렇게까지 반도체와 2차전지에 집중하라느냐? 반도체는 AI 빅사이클에서 제일 먼저 뜬 산업이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만큼 AI의 핵심 기반으로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AI 하면 반도체 이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네네. 반도체의 또 다른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잘 생각을 안 하는데요. 반도체는 아주 중요한 군사적, 안보적인 전략 물자라는 점입니다. 이게 요즘에 베스트셀러 칩워라고 있어요. 네네네. 이 책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네. 반도체는 애당초 그 시작부터가 군수 물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미국이랑 소련이 냉전을 할 때 네. 군사적인 목적에서 개발된 게 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날리기, 폭탄 떨어뜨리기 이런 고도의 어떤 정밀한 군사 작전에는 당연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했는데 네. 그걸 해내기 위한 부품으로서 어떤 지금의 반도체가 되는 그 당시에는 뭐 집적 회로 이런 네. 게 이제 개발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도 반도체는 방위 산업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뭐 5G, 6G 같은 군사적인 통신 인프라, 그리고 로봇, 우주 항공, 뭐 양자 컴퓨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게 다 반도체랑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인터넷도 군사 전쟁하면서 인트라넷인가 그거 하면서 이제 네. 시초가 됐다 뭐 이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역시 전쟁하면서 개발된 기술들이 이제 민간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있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은요, 군사적 우위의 토대는 기술적 우위에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관점에서는 이제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성장을 억누른다. 이거는 뭐 AI 패권을 가지고 가겠다. 이걸 넘어서서 국방과 안보를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의 군사 무기, 네. 미국 슈퍼컴퓨터에 중국산 반도체를 네. 쓸 수 있겠냐? 없죠. 네. 그리고 중국이 미국 이상의 반도체 기술을 갖추는 거를 좌시할 거냐? 네.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가히 이제 반도체 전쟁, 칩워라는 게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AI 뭐 이런 거는 조금 막 뭔가 와닿지 않는 느낌인데 국방력 싸움에선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핵심 미사일 날리는 그 결정을 하는 버튼 아래에 중국산 반도체가 들어있다 이러면 좀 깨림직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절대 양보 못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뭐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반도체 산업을 떠받치는 주요한 축 중에 하나가 펜타곤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예요. 네네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게 군사 안보랑도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안보 못한다가 됐는데, 그럼 2차 전지는 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재밌는 게 네. 2차 전지는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열위에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2차 전지는 전기차의 핵심적인 동력원인데 네. 이 분야에서는 이제 뭐 소재, 뭐 원료, 셀 생산까지 다 중국이 많이 이제 패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분야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전기차의 핵심 동력원인데다가 요즘에 주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여기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이거든요.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2차 전지는? 예,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충전 방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ESS의 기능이 전기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필요한 곳에 흘려내는 그런 건데 여기에서도 2차 전지가 기능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물론이고 뭐 중국, 유럽 다양한 나라들이 이 2차 전지 공급망을 갖추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두렵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2차 전지 분야에서 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갖추기 이전에 전기차 산업이 확 커져 버릴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 산업의 어떤 목줄, 이 자동차 산업의 핵심인 2차 전지 이 분야를 중국에 의존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막 전기차 시장이 막 빨리 커지는데 정작 그 코어에 들어가는 소재 장비 이런 2차 전지 재료들이 다 중국산이다. 네. 이러면 자기들은 말 그대로 죽 써서 뭐 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네요. 네, 약간. 네. 그래서 두려워하는군요, 미국이. 맞습니다. ESS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지금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네. 미국에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엄청 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가운데서 이 ESS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 또 거기 들어가는 2차 전지를 다 중국 거를 갖다 쓴다? 죽 써서 누구 주는 진짜 일이 그러네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전력 대란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에너지원 대란이 더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사실은 중국에 밀리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발등에 물 떨어진 상황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네. 경제 안보, 그리고 에너지 안보, 이런 차원에서 지금 배터리 공급망에 되게 공을 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왜 반도체랑 2차 전지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미국이 지금 이제 한다면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지금 중국을 쪼고 누르고 있는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영향을 좀 받을지 이제 네. 궁금합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좀 보고 싶은데 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네.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은 칩 설계라는 것, 디자인 부분에서는 뭐 세계에서 지금 따라올 자가 없는 최강자입니다. 뭐 엔비디아도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이고요. 네. 근데 파운드리, 제조하는 부분 있죠. 네. 그러니까 생산하고 후공정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은 그동안 이제 경제적인 효율성 논리에 따라서 제일 부가가치가 높고 어떤 고급의 기술이 필요한 그쵸. 설계에 전문적으로 집중을 했고요. 제조하는 거는 이제 아시아의 손재주 좋은 나라들에 그쵸. 많이 아웃소싱을 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성장한 게 대만 TSMC,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부작용이 생겼는데 네. 하나는 첨단 반도체 제조를 미국에서 직접 못하니까 만에 하나 뭐 예전에 팬데믹 때도 그쵸. 그랬고요. 맞습니다.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런데 정말 글로벌 물자 이동이 물리적으로 끊기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미국 반도체 산업은 너무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경제 내재적인 문제인데 네. 사실 경제를 떠받치는 중산층에 대한 고용은 대부분 제조업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이런 제조업을 다 아웃소싱을 하면서 미국 내에 제조업이 거의 몰락하다시피 너무 쇠락을 했고 네. 미국 중산층,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도 너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대선 후보나 뭐 대통령 다 지금 중산층 살리겠다, 네. 제조업 부활시키겠다 하는 게 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반도체 제조까지 미국 내에서 하겠다. 근데 사실 다 미국 내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요. 어렵죠. 네. 뭐 네. 땅값도 비싸고 인건비도 그러니까요. 비싸니까. 결국은 일정 부분은 뭐 외국에서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최소한 중국에다가는 일감 안 주겠다. 안 주겠다. 네, 우리의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우방국, 동맹국들하고만 하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스탠스예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의 기회도 있는데요. 그렇죠. 한국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인 HBM의 최강자이자 이제 반도체 수탁 제조, 파운드리의 강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부장 업체들도 되게 강하고요. 미국이 AI 반도체의 기술력을 높이고 이 미국을 반도체의 중심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동맹 국가들과의 협업은 일정 부분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에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트럼프가 대만에다가 방위비 분담을 네. 요구하면서 대만 반도체 산업을 좀 때린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이 대만이나 한국하고 협업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이제 일어나면서 한국 반도체주도 좀 흔들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미국 반도체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실제적으로 미국이 TSMC나 한국 기업들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거는 단연 불가능하다.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정치인이니까 이제 정치적 수사랑 실제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동맹국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 핵심 국가가 우리나라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이제 투자 기회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네. 미국은 지금 2차 전지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업은 한중일 삼국지거든요. 특히 중국 기업들이 패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2차 전지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이제 자기 나라 기업들로 하기 어려우니까 대안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성장을 유도해서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게요. 띄워주면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네. 올라가면 중국을 네. 누르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이제 한국 기업들의 기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셀 기업, 그리고 네.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중국은 발에 모래주머니를 차는 거고 우리는 부스터를 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미국 네.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어질 테니까 음. 안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이제 있어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로의 전환은요, 이제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적인 대세예요. 근데 그게 친환경 이 맥락에서가 아니라 산업 패권의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미국은 중국도 견제를 해야 되지만 뭐 유럽,
다양한 나라들 다 사실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 산업 패권 속에서. 네. 근데 지금 유럽이나 중국 같이 자동차 제조에 좀 강점이 있는 나라들은 다 전기차를 차세대 경제 성장 동력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미국이라고 언제까지 내연기관차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현실적인 지지층이 러스트벨트 제조업 약간, 노동자들에게 네.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표심도 챙겨야 되고 이래서 지금 내연기관차 친화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그쪽 정책을 많이 내고 있긴 하지만 사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전기차 대세 시기가 오기 전까지 중국 기업들의 성장을 최대한 누르고 미국의 경쟁력을 좀 키워놓는 거. 이게 아마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친환경 정책이 좀 약화되면 미국 전기차 전환 속도가 좀 늦어지면서 2차 전지도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단기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흐르는 물을 뚝으로 막아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쵸. 이 뚝을 풀면은 이제 막혀있던 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 좀 낮은 편인데 이제 이 뚝이 한번 열리면 그쵸. 그동안이 쌓였던 압력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 국내 기업들은 전고체 배터리 이런 거 같은 차세대 배터리 그리고 뭐 소재 기술력 높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내공을 키우고 그리고 ESS 같은 저 신수요를 좀 발굴해 나가는 식으로 경쟁력을 이제 유지 강화를 하고 있으면 지금 악재가 참 많은데 이런 악재가 시장에 충분히 소화가 다 되고 난 뒤에 어떤 반등의 트리거가 생겼을 때 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약간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러운 시장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부진한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 눈앞을 가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되기 시작하고 하나 둘 흐린 게 가시고 다시 이제 전기차나 반도체 이런 호재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또 폭발적인 또 에너지를 또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네. 장기적인 방향성이 맞으니까. 네. 그래서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고 금융시장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말씀해주신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주식들도 많이 지금 조정도 받고 막 변동성도 심한 상황이라서 제가 또 오늘 어렵게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소개해주신 ETF 요거 구독자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가장 좋을까요? 미중 패권 전쟁 이런 엄청난 세계적인 구도 속에서 이 K 주식 투자의 미래를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요즘에 한국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가격 부담도 상당히 덜어졌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좀 기회를 잡아야겠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특히 반도체랑 2차 전지 산업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AI, 국방, 전기차, 에너지 이런 시대적인 대세에 아주 밀접하게 엮여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K 국장에 있는 투자 기회를 찾는다면 이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절대 버려둘 수 없는 산업이 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반도체 2차 전지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네. 이제까지 세계의 시장은요, 뭐 우리 경제학 때 옛날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비교 우위 논리, 비용 그쵸. 효율 논리 네.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국제 정치, 지정학 이런 것들에 의해 상당 부분 세계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정치와 외교가 경제를 앞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기업이 북미 공급망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투자 성과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이제 감안하시는 가운데서 이 북미 공급망 ETF가 투자자분들께 어떤 효율적인 K 반도체 2차 전지 투자 어떤 기회의 해법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독특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컨셉의 ETF를 얘기를 드려봤고요.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과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공부 겸 한번 보시면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